작은 서점. 네 살 때까지만 해도 제임스 헨리 트로터는 행복한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로알드 달의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7살 제임스가 마법의 힘으로 엄청나게 커진 곤충 친구들과 집채만한 복숭아를 타고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에서는요. 망해가던 의류업체를 파산해서 구하고 흑자로 전환시킨 인물입니다. 제임스 리의 자서전 레드 헬리콥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무속을 소재로 유쾌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윤이나 장편소설 신이 떠나도 출판사 유유히에서 출간됐습니다. 자,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작은 서점에서 신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최근에는 본인의 창업 과정을 담은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 베스트셀러 저자 박소령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 박소령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 음악이 좀 거창해요. BGM이 두두두 뭔가 이렇게 신년 기획이라서 저희가 BGM에 좀 힘을 줘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국내외 CEO들의 자서전 읽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리얼리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롭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책이고 제목은 레드 헬리콥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4년 4월에 미국에서 출간이 된 직후에 이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었고요. 한국어판은 이제 재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네. 그 제임스 리라는 이제 미국계 한국인 이민 2세 분이 쓰신 책입니다. 네, 이분의 커리어가 좀 특이한데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좀 하다가 하버드 로스쿨을 또 마친 후에 변호사가 아니라 투자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계속 좋은 커리어를 밟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흑인 여성들 중에서도 네. 이제 좀 몸이 크신 플러스 네. 사이즈 여성분들을 위한 의류 회사, 그것도 이제 좀 망해가던 의류회사의 CEO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회사를 어떻게 본인이 다시 되살렸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민이 온 후에 부모님이시죠. 이민 네. 1세의 부모님 세대를 위한 이제 헌사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끝에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에 관한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요소들이 재밌네요. 네. 뭔가 이제 이민 2세고 또 게다가 이제 흑인 여성들의 옷의 사업을 이어가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망해가던 회사를 다시 되살리고 뭔가 이런,
서사가 있는 맞습니다. 분이신데 두 번째 책으로 이 책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예, 일단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이제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받아서 저도 읽었는데 일단 이 책의 가장 장점은 매우 재밌습니다. 네. 네, 소설처럼 이제 술술 읽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이제 이 저자인 제임스 리의 전공이 영문학. 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의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에 이제 여기저기에 잘 들어있는데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분의 이야기들은 저도 읽으면서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영경제 카테고리 혹은 자서전 카테고리라는 그 부분에 좀 낯설다 싶으신 독자분들께서도 이 책은 굉장히 몰입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골라보았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경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버드 대학 영문학과, 예, 교사도 역임하시고 로스쿨도 가셨고 이 커리어를 굉장히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커리어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네. 어쩌다가 망해가는 회사로 가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이제 좀 매각을 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6개월만 딱 해야지라고 임시 CEO로 처음에는 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본인이 이제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엄청 이제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매각에 실패한 다음에 진짜 이 회사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돈도 투자하고 본인의 이제 이런 친구나 지인의 네트워크를 다 털어서 투자들을 모아온 다음에 진짜 이제 인생을 베팅을 하게 되고요. 2013년부터 7년 동안 이제 CEO로서 일을 하면서 취임 당시만 해도 수백억 적자의 청산 직전의 위기였던 회사를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한 회사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2016년, 20년 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이제 더 높은 가격으로 회사를 매각을 시키는데 성공을 해낸 분입니다. 예전에 KBS에서 이렇게 성공한 CEO들의 뭐 이렇게 스토리를 담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거기 딱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회사를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그 답은 뭐였을까요? 이분이 이제 책 전체를 관통해서 두 단어를 반복하시는데 다정함과 수학입니다. 네. 다정함과 수학이요? 너무 이상한데요? 좀 예상치 못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 회사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는데 이 개념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랑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집중해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정함과 수학이라는 중요 키워드 중에 이제 수학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 그러면 투자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숫자 같은 거를 좀 강요하는 건가요? 네, 사실 데이터를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관찰하고 또 옳은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고 성과에 녹여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분이 수학이나 숫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을 이분이 반복해서 사용을 책 전체에 걸쳐서 하시는데 사실 이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청취자분들을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회사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산을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지불했는가. 이걸 설명하는 이제 회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왼쪽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오른쪽에 그 자산을 구입하는데 내가 빚을 갖고 왔으면 부채고 내 돈을 썼으면 자기 자본입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개인 입장에서 내가 가진 부동산이 자산이면 은행 빚과 내 저축을 합계니까요. 이렇게 대차대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또 부채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에서 뭔가 좀 독특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랑 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자산과 부채를 바라보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발상을 다르게 해서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무엇을 부채로 바라볼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생각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망해가던 회사에는 사실 매장 재고로 잔뜩 안고 있던 옷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전 경영진은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야. 우리는 자산이 많아. 충분해. 네, 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과연 자산일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군요. 이거는 안 팔리는 옷이고 소비자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채다. 그래서 네. 부채는 빨리 팔고 싼 가격이더라도 네. 그걸 현금으로 땡긴 다음에 네. 이걸로 우리가 더 나은 자산을 구축하는 데 써야 한다. 뭐 온라인에 투자한다든지 매장의 어떤 환경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관점의 발상을 다르게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을 경영 환경에 맞게 기민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이분이 갖고 있었던 좋은 재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자산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임스 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 인생의 자산과 부채를 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잘 살아온 인생의 대차 대조표는 네. 뭐 평판이라든지 맞아요. 우정, 추억과 같이 우리가 사실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네. 소중한 자산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내 삶의 대차 대조표는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자산으로 잘 쌓아야 되고 네. 그럴 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기했다. 그것은 나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듯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면서 네. 읽는 독자들한테도 한번 해봐라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약간 소름 끼치게 그래 지금쯤 내 인생에서 내 자산과 부채를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의 대차 대조표. 한 번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막연하긴 하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작업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작은 서점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박수령의 자서전 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임스 리의 자서전 레드 헬리콥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학을 이제 대차대조표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그 다정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정함, 네. 이 있죠. 다 누구나 있죠. 네. 네. 근데 이 다정함을 이제 이 제임스 리는 네. 이게 착하다는 뜻이 아니야라고 아니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호의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네. 이제 타인과의 교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타인이 좀 더 자신의 인생의 주도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행위. 이런 게 이 사람의 다정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개념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런 감각에 대한 나만의 직관을 믿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옳아 이게 그르다라는 거에 억눌리게 두지 마라 자신의 감각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정함을 만들어내는 최선은 내 갑옷을 내려놓는 것, 네. 갑옷을 입지 않는 것, 취약해지는 것이 다정함을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다정함을 이거 약점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두지 말고 이게 너의 장점이야 라고 바라봐 주신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앞부분을 좀 살짝 읽었었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이분은 이 책 도입부에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제임스 리가 실제 사업에서 다정함을 도입한 사례는 네. 무엇인가요? 이분이 첫 계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네. 취임 직후에 이제 본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실제 매장에 이제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의 점장, 부점장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해요. 네. 사실 우리가 파는 것은 옷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은 고객과의 관계, 네. 유대감, 인간의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점장과 부점장이 옷을 사러 온 손님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관찰을 자세히 해보니까 사실 이미 이분들은 이 흑인 여성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를 포착하신 거죠, 이분은. 네. 네, 그래서 그 후로는 계속 매장에 본인이 직접 가고 점원들하고 전화하고 관계를 쌓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주장은 이런 인간의 관계, 유대감 같은 감성이 앞으로
점점 더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더 귀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이렇게 AI가 모든 걸 또 대체하는 이 미래에는 인간과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그 유대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네요. 네. 네. 정말 정말 진짜 제품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그 문제를 직시하고 또 그 해결을 찾는 그 다정함이란 단어에서 그 솔루션을 찾은 게 굉장히 독특한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매장에 있는 이제 좀 우수한 점장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이분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찾아온 고객들이 이제 가정 생활이 어떤지, 진짜 직장에서 어떤지, 그리고 이분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분명히 할 텐데 안 찾아오면 전화를 걸어서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사실 정말 약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장 중에 이제 우수한 이제 점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 매장에 들어올 때는 기분이 별로여도 떠날 때는 기분이 좋아져서 가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대단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말은 큰 힘이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친절함, 친밀함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이분은 이제 집중하는 거에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사가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흑인이나 마이너리티 인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사이에서 아주 큰 지지와 반향을 이끌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제임스 리라는 이분이 이민 2세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일까요? 또 이런 마이너리티의 어떤 그 마음을 좀 파고들 수 있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이 좀 있어서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계 한국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 이야기가 또 가슴 찡하게 나온다 그러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요? 네, 그 역지사지라는 말씀에 참 옳은 것이 이제 제임스 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CEO로 온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동료들한테 우리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자 요구를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보니 우선 나부터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해야 되겠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소아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들이 대부분 그렇다시피 굉장히 이제 고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은 나와 같은 외로움, 고립감, 두려움 이런 거를 겪지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다 숨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셨대요,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또 부모와 언어 장벽도 겪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영어가 편치 않고 이 제임스 리의 모국어는 또 영어고. 그래서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이제 이분은 부모님과 나누지 못했던 어떤 감정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 흑인 여성의 점장님 고객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그분들과 아주 정서적인 고향감을 깊게 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 얼마나 이제 고된 환경에서도 자녀와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뒤늦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본인의 가치라는 흑인 점장님들, 흑인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투사를 많이 하면서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식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면서요. 눈물이 왈칵 쏟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CEO 재직을 하던 시기가 7년 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꽤 오래 파킨슨 병을 앓다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회사 상황이 막 좋지가 않아서 이제 비서 한 명한테만 알리고 이제 가만히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다고 합니다. 조용히 회사에는 알리지 말라라고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본사의 직원분들 그리고 그 매장 점장분들이 다 장례식장에 찾아오셨대요. 알아서 아름아름 오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여성 점장님들이 이제 남아있는 가족분들 또 본인의 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다정함을 무기로 회사를 지금 열심히 되살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막 해주시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제임스 리는 그때 그 찾아온 점장님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았다라는 에피소드
기억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때가 내가 갑옷을 벗었던 시점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뭔가 삶의 무장해제가 됐던 맞습니다. 날이군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왜 책 제목이 하필 레드 헬리콥터야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해주시죠. 네. 이게 제일 처음에 네. 나옵니다.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분이 5살 유치원 다니던 시절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 아버지가 유치원에 찾아와서 본인한테 레드 헬리콥터 조그만 선물, 장난감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선물을 줬는지 이제 본인은 몰랐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유치원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제임스 리가 그때 친구랑 점심을 자주 나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4남매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 막내였던 제임스 리의 친구한테 점심을 싸줄 여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대요. 네. 근데 이제 제임스 리는 그냥 나는 점심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나눠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이제 주고 간 건데 네. 그때 이제 제임스 리의 마음속에는 다정함이란 무엇인가, 이제 배려란 무엇인가, 예. 우리가 행동하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많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레드 헬리콥터가 이제 CEO로 활동하면서도 네. 이제 계속 발현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성공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현재 제임스 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 2020년에 이제 CEO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한 다음에 네. 지금은 이제 투자자 일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점은 이분이 이제 아까 대학을 마치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분이 교육자로서의 정체성도 이제 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MIT나 듀크 같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다정함과 수학을 결합해서 계속 더 나은 기업 경영, 자본주의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실행을 하는 미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제 강연 같은 거 많이 하셔서 네. 기사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맞습니다.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애슐리 스튜어트라는 그 이제 흑인 여성들의 의류 사업이 네. 그 회사 자체가 좀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인상적으로 읽어서 사실 지금 이 회사는 어떻지 하고 이제 어제 막 검색을 해봤는데 네.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여러 투자 회사가 계속 이제 대주주로서 바꿔가면서 이제 네. 경영이 되고 있던 회사였는데 2025년 말 2026년 초 현재 새로운 투자자와 경영진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으로도 지금 현재 사업이 좋지 않고 경영권도 분쟁 중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청산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제임스 리는 사실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회사를 떠나도 된다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시스템 자체는 이제 6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붕괴에 접어든 이제 국면인 것 같아요. 네. 회사의 CEO, 한 조직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얼마 전에 그 버크셔 서웨이의 전 CEO였던 오렌 버핏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분이 하는 말 중에 나는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카인드니스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지금 제가 다정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단어 원문이 이제 카인드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표현인 거죠. 네. 그래서 오렌 버핏은 친절함, 다정함이라는 거는 행동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누구나 당장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복리로 돌아오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선택지를 나에게 되돌려준다. 그래서 꼭 여러분 친절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버핏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일 하루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고 타인에게 다정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 잊는 거 아니겠죠? 네. 자, 작은 서점에서 새해를 맞아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시간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 이민 2세로 미국계 한국인 제임스 리의 자서전 레드 헬리콥터 만나봤습니다. 이게 돈은 안 드는데 복리로 불어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친절 다정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도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박소령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1월 말인데 한 해 어떤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 하세요? 나는 올해 뭘 해야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런 계획을 아예 세우질 않아요. 네. 저는 그런 계획을 네. 너무 거창하게 세우고 심지어 그거를 남한테 공표하고 하면은 그거를 못 지켰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는 안 것 한다. 같아요. 네네. 마음속으로 그냥 올해는 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는 한 해 초에 그건 있어요. 올해 내가 써야 하는 거. 약속을 해둔 것들. 요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고 네. 한 번씩 이제 제 자신에게 그래서 올해는 몇 권 정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나요? 우리 몇 장유 권이요? 작가 작품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품을 치면 일단 저는 경장편을 2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네. 뭐 계약이 돼 있어요? 네, 있죠. 그렇구나. 네. 또 올해 우리 작은 서점에서 좀 소개해 주는 그런 시간 꼭 마련해 주세요. 네, 있으면 좋겠네요. 네. 1월 이제 다 가고 있으니까 2월부터 분발해 주셔서 빠른 네. 시일 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특이해요. 네. 장편이긴 한데, 처음 다루는, 어린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로알드 달 작가의 달.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라는 작품입니다. 네, 책도 2권, 하나는 원서를 갖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거 중고 서점에 샀는데 와. 원서가 있길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새해 목표 말씀하셨는데 올해 새해 목표가 영어를 좀 다시 열심히 공부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화니까 이걸로 원서를 사서 비교하면서 읽으면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괜히 또 사봤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은 그 언어 어떤 학습을 다 AI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지금 네. 굉장히 그 재래식의 어떤 공부 방법이잖아요. 너무 재래식. 책도 되게 누래요. 노래서. 네. 아무튼 뭐 영어 공부라는 또 새로운 계획도 좋네요. 근데 이 로알드 달 정도의 이 소설은 원작으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양에서는 네. 나 로얄드 달 책 읽으면서 자랐어. 뭐 이게 약간 이게 그쵸. 이거는 굉장한 네. 그 고전이고 그 사람들의 네. 문화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풍습이라고도 봐야 될 맞아요. 정도로 네. 삶에 스며든 작가인데 로얄드 달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아마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영화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로알드 원작자죠. 달은 못 들어봤을지라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고 사실 20세기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 책갈피에서 로알드 달의 소설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맛 그래요?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단편집을 제가 좋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요걸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네. 조카가 있어요. 유하라고 남편의 여동생의 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외숙모인 거죠. 잠깐만, 숙모. 남편의 여동생이다. 그쵸. 숙모. 네. 외숙모. 근데 되게 저랑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애기랑요? 지금 10살이에요. 네. 이제 1살이 된다, 이제. 저랑 통하는 면이 있는데 소설을 써요. 애기가요? 네. 오. 그래서 하루에 단편을 막 하나씩 써요. 너무 부러워 미치겠어요. 저는 막 단편 내가. 그러니까 단편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스토리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완성도가 있는 작품들이에요. 완성도가 있습니다. 작가가 보시기에도. 네. 어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빠 생신 선물로 네. 그 하루 만에 네. 어린 아이로 40살 생일에 어린 아이로 돌아간 아빠의 시점에서 어머. 단편을 써서 그걸 아빠 생일 선물을 주고 그걸 읽고 제가 울었잖아요. 너무 잘 써서. 너무 잘 써서. 네. 어머나 어휘나 뭐 이런 것도 풍부하고요. 근데 미국에 살아요. 영어로 쓰는. 그래서 영어로 써요. 영어 공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계기가 예. 우리 조카 때문이기도 하고 되게 재주가 많고 어머. 엄청 창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막 그림도 잘 그려서 그거를 자기가 만화로 그리기도 하고 근데 단편을 얼마나 걸려라 그랬는데 제가 단편이 안 써질 때
그냥 하루에 하나 쓴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뚝딱. 야. 근데 천재네. 이제 단편을 쓰다가 장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10살이라 그러셨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시점은 이미 8살, 7, 8살 때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8살, 9살 됐을 때는 장편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보통 그 나이면 자기 일기 쓰는 것도 귀찮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심지어는 자기가 상상에 의해서. 맞아요. 단편과 장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대단합니다. 와. 첫 장편이 제목이 아마 위치스였을 거예요. 마녀들. 제가 그걸 읽고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잘 써서. 근데 저랑은 좀 다른 게 네. 저는 완전히 이제 현실적인 네. 리얼리즘을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환상적인 요소를 좋아해요. 딱 로얄트 달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장면을 만들 줄도 알고 네. 대사도 되게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편은 한 번에 다 못 쓰니까 이제 마디마디 끊어지잖아요. 클리프 행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끊어요. 네. 여기서 끝나? 다음 거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미국에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최근에는 연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극한 거를 이제 저의 신우죠. 신우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네. 유튜브 링크 같은 거 한번 보내주는데, 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조카 사랑에 그냥 푹 빠지셨네. 네. 처음에는 팅커벨을 했는데, 그 팅커벨이 약간 일반적인 팅커벨이 아니라 살짝 짜증을 내는 팅커벨인데, 팅커벨이 연기를 할 때마다 관객석에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연도 하고, 그다음 최근에 한 무대가 이거였어요.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거기서 지금 또 이 계기가 됐군요. 네, 거기서 소개해야 되겠다. 최근에 바빠가지고 문자 답장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 연극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무슨 연극을 준비하냐. 그랬는데 요 연극의 진의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진의 아저씨. 네. 네. 그래서 연극하는 걸 또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네네. 근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진의 연기를 보니까 대체 이게 전체는 스토리는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좀 정말 딴 얘기긴 한데 어떤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부러워지는데요. 너무 부럽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여유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글을 쓰고 이걸 또 연극을 하고 맞아요. 책에 심취해서 이게 또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와 이거 너무 부러운 어떤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렇죠. 소설도 학교에서 이제 그러게요. 쓰라고 해서 처음엔 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로얄드 달을 읽고 자란 아이들의 어떤 그 상상력은 어떨지. 사실 로얄드 달이라는 사람이 아동문학의 셰익스피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네. 저는 이 작가의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서 네. 그 유언이 있었다면서요. 자기가 죽으면 몰랐어요. 초콜릿과 연필과 와인을 꼭 같이 묻어달라고. 어머. 근데 그거 유언대로 이렇게 해줬대요. 정말요? 네네네. 어머,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외에도 마틸다도 있어요. 마틸다의 있고. 원작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신나는 이야기꾼이잖아요. 네. 어떻게 저거 이렇게 발칙해 이 사람. 이게 뭐야? 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책을 어린이 읽을 정도로. 동화라고는 네. 하지만 그냥 재밌지 않아요? 네, 어른들이 읽어도 너무 재밌고. 네.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오늘 네.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마 티가 날 겁니다. 책을 읽지는 못했고 부랴부랴 영화를 찾아서 봤어요. 영화가 그 팀버튼 감독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영화 버전으로 조금 네. 이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 소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소설의 주인공은 제임스 헨리 트로더라는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4살 때 부모님을 잃은 고아인데 코뿔소가 엄마 아빠를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거기선 이모라고 나오는지 고모라고 나오는지 왜 영어에선 똑같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이모랑 고모랑 살짝 다른데 저는 되게 오래전 버전으로 읽었어요. 지금은 절판된 버전인데 여기선 고모라고 나와요. 네. 근데 요즘 책에선 모르겠어요. 이모라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못된 그 두 고모네 집에 얹혀 살게 돼요. 맡겨져서. 근데 이게 영어로는 그 두 고모가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스파이커랑 스폰지라고 나와요. 원서에서는. 근데 제가 읽은 책에서 번역은 꼬챙이 고모. 그거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그 스파이크가 이제 뾰족한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꼬챙이 고모랑 네. 물컹이 고모. 굉장히 번역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온갖 구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장난감 같은 거 사줬겠어요? 네. 없고 거의 그냥 집에서 일하는 정말 하녀처럼 일만 시키고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애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이런저런 재밌는 놀이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소년인데 어느 날 그 정원에서 낯선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 할아버지가 제임스한테 어떤 초록색 마법 알갱이를 줘요. 근데 그게 악어의 혀로 만들었나? 네, 아무튼 네, 그런 되게 신비스러운 약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타 마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너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거를 물에다 타서 마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중히 가지고 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쏟아버려요. 땅에. 그래서 근데 그 쏟은 곳이 어디였냐면 복숭아 나무 그 밑동이었어요. 복숭아 나무 밑동. 그래서 쏟아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러잖아요. 물에 타 먹으라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그게 녹아가지고 그 복숭아 나무에 다 스며든 거예요. 땅 속에. 그래서 그 복숭아가 집채만한 슈퍼 복숭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제목인데 네. 근데 이렇게 슈퍼 복숭아가 됐을 때 이 고모들이 되게 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수를 시켜가지고 이걸로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 줄을 서시오. 네. 하죠. 네. 그래서 와서 구경하는데 돈 받으면서 줄을 서시오. 입장료를 네, 받아요. 네, 네. 1실링을 받고 네, 네. 그 주위에 목수를 시켜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자 오세요 이러면서 1실링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고 돈 안 내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사진기를 가져와서 막 찍으면은 사진기 내시면 입장료 2실링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6주 미만 아기들은 반값. 또 공짜도 아니야. 반값. 여러분 근데 애기들이 막 몰려들어 구경하니까 이 제임스도 너무 짠했던 게 아이들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랑 놀고 싶은데 저 오랫동안 또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표 받는 일을 그냥 놀겠다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표 요거 받는 입장권 받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야 너 저리 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가둬버려요. 좀 못되지 않았어요? 너무 못됐어요. 네. 그래서 밤에 몰래 또 청소는 시켜요. 네. 밤에 또 쓰레기를 치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또 그 파티가 끝나면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걸 또 애가 막 너무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치우는데 쓰레기를 치우다가 복숭아 옆구리에 난 구멍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초록색 알갱이 씨앗이 복숭아만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곤충들이 먹어요. 그래서 배짱이, 지렁이, 진해, 거미, 무당벌레 그리고 반딧불이 네. 그리고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누에도 있었어요. 네. 누에는 조용해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걔네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만한 걸로 나와요. 사람보다 좀 크거나. 근데 걔네가 되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또 친구가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소속감을 네. 느껴요. 그래서 이 나중에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곤충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곤충이 다 하나하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이 특징들이 하나하나 너무너무 잘 표현이 돼요. 그래서 딱 메뚜기는 뭐 하겠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고 진해는 네. 다리가 많죠. 네. 그래서 또 되게 멋쟁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자기 다리 100개라고. 네. 근데 자꾸 옆에 이제 지렁이 이런 애들이 야 너 42개잖아. 아니야 100개야. 허세. 허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네. 어쨌든 100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42개인데 그거마다 다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것도 레이스가 끈이 달린. 네. 그럼 묘사들이 굉장히 재밌게 돼 있군요. 너무 책에서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신발을 신고 벗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다 그거 끈으로 묶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제임스가 그 침대도 거미 아저씨가 또 거미는 또 뭘 하겠어요. 거미줄을 만들잖아요. 네네. 잘 때 되면 거미 아저씨가 다 침대를 만들어주는데 진해 아저씨 건 엄청 길게 만들어줘요. 근데 빨리 누워야 되는데 그럼 제임스가 나 지금 빨리 신발 빨리 벗고 싶어. 그럼 제임스가 또 하나하나
처음에는 약간 제임스가 얹혀 들어간 거니까 조금 주눅이 들어있어요, 애가. 그래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지네 아저씨가 신발 풀라 그러면 신발 막 다 풀고 뭐 그런 식이고 무당벌레는 되게 자상하고 지렁이 아저씨는 지렁이가 눈이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지네랑 계속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 약간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요즘 아이들 이제 너무 도심에서 자라기 때문에 벌레만 보면 막 기겁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제 주변에 아이들 다 그러거든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곤충 하나하나의 어떤 그 특징과 어떤 그 다정함에 좀 빠져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벌레가 다 해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곤충들의 특성에 기반한 성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에는 씨를 짜고 거미는 거미줄 이런 걸 다 교육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고심을 해서 썼는지 작가님이. 그래서 아무튼 친구가 되는데 이 복숭아가 안에서 이제 복숭아가 이제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안에서 이걸 굴립니다. 그래서 굴려가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 굴러가다가 그 복숭아가 고모 있죠. 그 꼬챙이 고모랑 물콩이 고모를 깔아 뭉개서 죽여버려요. 거기서 죽나요? 네. 그 두 고모들이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뉴욕 가서 서로 막 티격태격 막 결투를 벌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건데. 그렇구나.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짧지만 살짝 낭독을 해볼게요. 읽어주세요. 깜짝이야.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지? 두 고모는 고개를 획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 소리는 거대한 복숭아가 울타리를 깔아뭉개는 소리였다.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복숭아는 정원을 가로질러 물컹이 고모와 꼬챙이 고모가 서 있는 곳까지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다. 두 고모의 입이 쩍 벌어졌다. 두 고모는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서 주랭랑 치려 했지만 서로서로 달아날 길을 방해할 뿐이었다. 두 고모는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에 서로 밀치고 부딪혔다. 그러다 뚱뚱한 물컹이 고모가 돈을 담으려고 가지고 나온 상자에 걸려 넘어져 바닥에 털퍼덕 엎어졌다. 꼬챙이 고모는 물컹이 고모에 걸려 그 위로 넘어졌다. 두 고모는 바닥에 엎어진 채 다시 일어서려고 서로 싸우고 핥히고 고함치고 미친 듯이 발버둥쳤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새도 없이 엄청나게 무거운 복숭아가 두 고모 위로 덮쳤다. 우지직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잠잠해졌다. 복숭아는 계속해서 굴렀다. 그 굴러간 자리 뒤로는 물컹이 고모와 꼬챙이 고모가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잔디밭에 엎어져 있었다. 마치 책에서 오려낸 종이 인형처럼 납작하고 얄팍하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동심파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육아를 맡아준 고마운 고모인데 너무 아이 시점에서 너무 못된 고모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결말도 이렇게 확 죽여버리니까. 근데 못되긴 했어요. 아무리 이제 갑자기 맞게 된 애지만 그렇게까지 못되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이 작가의 또 특징이 이런 식의 권선징악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또 통쾌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통쾌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악당들은 이제 물리쳤고 이 곤충 친구들과 함께 이제 머나먼 모험의 길로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바다에 빠져요. 또 초콜릿 공장을 지나서 초콜릿이 막 흘러내리고 되게 좋아하세요. 초콜릿을. 그래서 초콜릿 공장 지나서 막 하다가 바다에 빠지는데 그 바다 위에 상어떼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기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임스가 처음으로 예전엔 좀 주눅 들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벌레들 사이에서. 근데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내요. 내가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뭐였냐면 거미랑 누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곤충들의 특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너네가 실을 계속 뽑아. 그러면은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너네가 뽑은 실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갈매기를 탁 걸면은 갈매기 목에 탁 걸리잖아요. 근데 또 너무 쪼이진 않는다 그래요. 그럼 갈매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마리쯤 걸면은 갈매기가 나니까 이걸 열기구처럼 이렇게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갈매기가 이 복숭아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 너무 웃기죠.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네. 낭독을 할게요. 네네. 네. 몇 분 만에 모든 일의 준비가 끝났다. 복숭아 꼭대기는 이제 무척 조용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지렁이는 예외였지만 지렁이는 큼직하고 두툼하고 통통하게 물이 오른 분홍빛 소세지처럼 생긴 자기 몸의 반을 갈매기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천연덕스럽게 햇살 아래에 드러내놓고 있었다. 물론 나머지 반쪽은 터널 아래쪽으로 늘어뜨려 놓았다. 제임스는 터널 입구 아래 지렁이에 가까이 웅크리고 앉아 첫 번째로 걸릴 갈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임스는 손에 비단실로 만든 고리를 들고 있었다. 그 지렁이를 이제 미끼로 해가지고 지렁이 보고 계속 막 움직이라고 유인하라고 막 흔들흔들 꿈틀꿈틀 대라고 막 강요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익살스러웠는데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네. 지렁이가 싫다 그래요. 싫다 처음에. 그러죠.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인데. 아니 멍키는 정말 하라니까. 그다음 내가 잡을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곤충들이 또 네. 몰아가요. 네. 너가 네.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너무 웃겼어. 야, 너 순교자가 되는 거야. 먹히더라도. 설사 먹히더라도 순교자가 되고 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널 진짜 존경할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근데 이게 지금 어른들이 접해도 너무 그 해악기 있고 블랙 네. 코미디 같지만 너무나 이제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출간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출간 당시 이제 그 시대에는 사실 뭐 어른들이 막 죽고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코뿔소한테 잡아먹힌다는 설정 막 이런 때문에. 것들이 네.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로알드 다hl 작가님은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금기된 이야기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아니 정말 간만에 저희가 어린이 동화를 장준 작가님이 소개해 준 적은 처음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뭐 어린이 동화라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네네네. 보면은 로알드 다hl 작가님이 원래도 되게 좋은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아몬드 서른의 반격 쓰신 손원평 작가님도 위풍당당 여우꼴이라는 어린이 시리즈를 네. 쓰시거든요. 한강 작가님도 동화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물론 그거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라는 라벨링이 붙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 동화랑 어른이 보는 거랑 이제 경계가 있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이 읽어도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다 맞춤형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게 바로 명장 아닌가 또 싶어요. 맞아요. 네. 자, 이 작품과 어울리는 노래 네. 또 뭐 어떤 걸 골라오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겪다가 이제 또 탈출하고 네. 이렇게 하다가 나르고 날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뉴욕을 갑니다. 그게 최종 목적지였죠. 네. 뉴욕까지 가는데 그 뉴욕을 상징하는 건물이 뭐겠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거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뾰족하게 피레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복숭아가 탁 걸려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 관련한 노래를 준비했는데 그 제이지와 알리샤 키스가 같이 부른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뉴욕 이렇게 하는 노래. 네네. 그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로알드 달의 판타지 동화,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오늘 함께 읽으면서 동심의 세계로 떠나봤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Yeah, I'm out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